최근에 치맥집을 비롯해서 소규모 자영업은 물론이고 대형 마트까지 아주 극심한 소비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출까지 일본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2.2%에서 1.8%로 떨어질 것이라고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가 경고를 했습니다. 조 국장님, 일본과의 무역 마찰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그 국내 주요 대기업 그룹 최고 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참여하는 민간 한라인을 개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초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정부가 아마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일본 아베 정권의 완강한 태도로 미뤄봐서 이 사태가 아마 계속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초비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우리 기업들의 해당 소재에 대한 재고가 3개월이 채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대체 공급처를 구한다고 해도 투입 비용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KB증권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 국면에 접어들어서 수출 물량이 10% 감소하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도 0.6%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그 반도체 수출이 1,267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약 148조 원 규모입니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네요. 지금 한국 경제의 거의 살이죠, 반도체가. 이게 흔들리면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문가들은 한일 간의 어떤 장기적인 경제 보복전이 되는 것은 무조건 피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 외교적 노력으로 뭐 일본의 제재를 푸는 것만이 최선이라는 지금 주장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주력 산업의 핵심 기술과 부품, 소재 장비의 어떤 국산화가 근본 대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외교적 노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정부가 10일이었죠. 그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 무역기구 WTO 상품 무역 이사회에서 이사회에 가서 그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긴급 의제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원국을 상대로 해서 일본에 대한 우리 한국에 대한 그 수출 규제가 자유무역 원칙에 반한 부당한 조치라는 점을 아주 집중적으로 부각을 했는데 어떻게 효과가 있습니까? 저는 뭐 기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우리가 이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일본이 뭐 호락호락 하지 않을 거고 바로 반박할 거고 이렇게 공방만 벌어질 뿐이라고 봐요. 근데 우리 정부는 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한일 갈등의 해법과 관련해서 한일 기업의 자발적인 기금으로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일단은 일본은 근데 이 방안을 계속 고수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다른 방안은 없는 겁니까? 그나마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양보한 것이죠. 실제 법원 판결대로 한다면은 일본 기업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그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포스코라든가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건설된 우리 기업들의 일정 부분 부담을 지우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일 기업들이 그 자발적 기금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자는 얘기인데 근데 우리 지금 정부 입장에서도 상권 분립 상황에서 행정부가 법원의 결정을 뒤집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일본에 최대한 양해를 구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일본이 제안하는 그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아직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면 일본은 이제 중재위원회 구성을 제안을 했군요. 여기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1965년이죠.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54년 만에 처음입니다. 일본이 중재위 구성을 요청한 거는. 지난 2011년이죠. 그 한국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 뭐 한일 청구권 협정 3조 1항에 따라 외교적 협의를 하자고 우리가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요구를 했어요. 일본이 불응했죠. 이번에는 이제 일본이 요구했는데 당시에는 우리가 요구할 때는 이번처럼 중재위 구성을 정식 요청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지금 못 받아들이겠다는. 그렇죠. 지금 중재위 구성은 못 받아들이겠다. 뭐 정부 입장에서도 법원의 결정을 뒤집는 중재위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에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일본 측의 그 수출 규제 조치 철회와 또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했습니다. 근데 일본은 이거는 협의 대상도 안 하고 아니고 또 철회할 생각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다면 일본의 경제 제재 돌파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미국도 어떤 국제사회의 중재를 요청하는 거 하고 우회 수출입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미국은 여전히 관망 중입니다. 아직도 사태를 관망 중이고 아마 미국 자국 산업의 피해가 직접적으로 생긴다면은 움직이겠지만 개입을 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을 거로 보고요. 그러면 그래서 아마 그래도 우회 수출입하는 것도 소재 부분에서 일본 정부가 막으면 방법이 없어요. 일본 정부가 바보가 아닌다면 그거 모르겠습니까? 우회 수출한다고 해서. 그러면 제3국을 통한 그 우회 수입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본이 이제 제재 강도에 달려 있을 거라 보는데 뭐 일본 정부도 모를 리가 없고.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 부회장이죠. 그 뭐 대만도 방문하고 지금 반도체 그 첨단 소재 3종, 불화수소, 뭐 포토레지스터, 폴리아미드 이 거래선을 뚫기 위해서 지금 동분서주하는 거로 돼 있는데. 아마 일본 이외에서 싱가포르나 대만에서 생산 거점을 보유한 뭐 일본 업체가 있다고 해요. 스텔라라고 얘기하는데 고순도 불화수소 뭐 속칭 액침가스를 조달받기 위해서인데 삼성전자가 요청했지만 스텔라라는 업체는 현재 일본 정부의 최종 승인이 떨어져야만 대만 등지에서 한국에 액침가스를 수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우회 수출입도 여의치 않다는 거죠. 결국은 스텔라도 일본 업체잖아요. 그렇죠. 생산만 대만과 싱가포르에서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불화수소가 무엇인데 이렇게 삼성전자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호들갑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이게 뭐죠? 화학 물질을 예전에 화학약품하고 이 물질을 다뤘던 그 오파상을 했던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국내에서도 이 불화수소를 일부 생산하긴 한다고 해요. 그러나 일본에서 생산되는 같은 고순도 불화수소는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고순도 불화수소가 없으면 삼성이 최근에 개발한 최첨단 반도체 생산에는 고순도 불화수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지금 국내 생산이라든가 순도가 떨어지는 불화수소로는 최첨단 제품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산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더욱더 아픈 것은 일본이 이런 걸 우리 사정을 정확하게 알고 쪽집게 제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더욱더 지금 피눈물이 나는 거죠, 지금. 그렇네요. 그런데 이렇게 아베 정권이 우리 뭐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가 이제 곧 있을 참여연 선거를 의식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법원이 이러한 파장을 미처 예상하지 못한 건가요? 법원 판결 부분에서 참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1990년입니다. 그 8.15 특집 기사를 취재하기 위해서 일본 오키나와부터 삿포로까지 일본 전역에 강제징용 현장을 찾아냈습니다. 그때 뭐 댐 건설 현장 아니면 탄광 이런 쪽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강제 노역입니다. 사실은 징용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시달리다가 숨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 지금도 일본 각 징용 그 현장 주변에 사찰들에 가면은 무연고 유골들이 한국인 유골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국내 송환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 지금 해방 이후 우리가 70년이 넘었는데 우리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기사를 쓰고 나니까 회사로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많았었어요. 뭐 어떤 얘기인가 하니까 뭐 그때 당시 미쓰비시라든가 이런 게 일본 전범 기업이죠. 그 강제징용의 대가로 뭐 군표라든가 점표 이런 걸 줬을 모양이에요. 이걸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이걸 돈으로 다시 받을 길이 없느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 정부나 당시만 해도 일본 정부나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개인에 관한 그 배상과 보상 협의는 끝났다. 1965년도에 그걸로 해서 끝났다고 했기 때문에
받을 길이 없었죠. 네. 사실 그 1965년도 한일 국교 정상화와 함께 그 일본이 우리한테 제공한 것은 3억 달러 무상 원조하고 2억 달러 차관이었습니다. 네. 2억 달러 차관은 연리 3.5%고 7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이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40년 수탈의 참 배상액으로는 터무니없는 액수죠. 네, 네. 이게 김종필 지금 돌아가셨다 해야 되나? 하여튼 네. 죽은 김종필 전 총리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오이라 일본 그 메모의 결과입니다. 네, 네. 뭐 김종필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제2위원장이 되더라도 한일 국교를 반드시 정상화시키겠다. 있다고 발언을 했는데 사실은 그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우리도 사실 한일 국교 정상에 났었던 거죠. 네. 그 구사 정권이 이 미국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또 일본하고 국교 정상화를 하라는 미국의 강권이죠. 네. 강권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네.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 필리핀은 3년 지배하고 5억 5천만 달러를 줬어요. 네. 인도네시아도 3년 지배하고 2억 2천만 달러를 줬습니다. 네. 우리 얼마 받았다고요? 3억 달러? 네, 그렇죠. 우리도 40년 하고 그러면 3년에 3억 달러 같으면 우리는 40년 같으면 적어도 한 4, 50억 달러 이상 받아야 되는 거죠. 물론 뭐 예진 케이스가 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장개석 총통이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러면서 아예 거절을 했습니다. 대만 그 피해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고 대만은 아예 안 받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런 경우고. 그리고 우리한테 지금 그 대일 청구권 자금이라 준 것도 엄밀하게 이야기한다면 배상금이 아닙니다. 이 독립축하금, 경제 협력 자금으로 준 거죠. 아무튼 이 뭐 경제 제재 일본의 이게 경제 제재로 인해서 저 대법원 판결이 정말 쑥 들어가 버렸어요. 사실 그분들에 대한 지금 조 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의미를 다시 새기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지고 오로지 그냥 경제 얘기만 하고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54년간의 우리 대일무역 적자가 무려 700조 원이라고 들었어요. 예, 그렇죠. 우리가 3억 달러 받고 지금 700조를 지금 일본한테 돈 벌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흑자를 본 적이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속 우리가 일본하고의 대일 교역에서는 계속 적자입니다. 근데 왜 우리 정부나 기업은 이러한 무역 역조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안 하나? 근데 이야기가 수도 없이 사실 나왔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한중일의 수출입 거래가 삼각무역입니다. 일본이 장비라든가 소재를 한국에 팝니다. 한국은 그걸 수입해서 가공해서 중간재를 만듭니다. 중간재를 만든 걸 가지고 한국은 다시 중국에 수출합니다. 중국은 저 중간재를 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어서 유럽이나 미국으로 수출하는 이런 삼각무역이 방식이었죠. 근데 최근에 중국이 이걸 탈피하기 위해서 소재와 장비 산업들을 집중 투자하고 지금 5G 통신 산업이라든가 이 첨단 산업을 키우려고 하니까 미국이 지금 태클을 걸어서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러던 차에 지금 중국도 지금 한국의 중간재를 가져가든가 일본의 그 소재 부품들을 가져가던 걸 중단하려고 하는 차에 일본까지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지금 소재나 장비 수출을 제재를 가한다면은 이게 지금 완전히 한군 중일 삼각무역 구도가 완전히 깨지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지금 거의 지금 세계 공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랫동안 지난 70년 이후에. 그리고 일본은 세계 최고의 제조업 경쟁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렇죠. 이 틈사이에 끼인 한국으로서는 참 큽니다. 이 참 힘든 상황인데요. 이렇게 된 데는 우리 대기업들의 책임이 큽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산 장비하고 소품 소재 산업을 안 키웠습니다. 대부분 일본 제품을 그냥 사갔었고 국내 관련 중소기업들이 뭐 좀 개발하면은 그냥 기술을 훔쳐다가 그냥 사용해 버렸으니까 그 관련 산업들이 성장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토대를 아예 싸그리 뭉개온 거죠. 그래놓고 이제 이렇게 이제 피해를 보게 되니까 이제 와서 다급해진 거죠. 참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또 위기가 기회라고 이때 또 우리가 또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게 또 딴 얘기인데요. 아베 정권의 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문재인 정부 교체를 문재인 정부를 교체하려는
어떤 그 전략이라는 주장이 또 어디선가 살짝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네.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지금 한국 경제가 안팎으로 굉장히 나쁜 상황입니다. 네, 네. 거의 일본의 경제 제재로 한국 경제가 특히 지금 반도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한국의 주력 사업들을 망가뜨리면은 일본 우익들한테 고분고분한 야당 뭐 대표적으로 좀 막막으로 얘기하면 한국당이 집권할 수 있다는 논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한국당이 일본에 늘 고분고분했던 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독도를 방문했었고 그렇죠. 그렇게 한데도 네. 일본 거구 세력하고 네. 거구 언론들 사이에는 이런 이야기가 퍼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뭐 한국 때리기를 통해서 한국을 길들이는 전략이 아닌가 이런 분석입니다. 네, 내정 간섭인데 이래 돼버리면. 뭐 어쨌든 간에 우리 힘이 부족하니까 이런저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네. 이 태평양 전쟁으로 패망했던 일본, 쫄딱 망했던 일본이 그렇게 단기간에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때문입니다. 그 남북이 한국 전쟁을 통해서 전쟁 물자를 조달하면서 일본 경제가 급격히 지금 단시간에 부흥할 수 있었던 거고 네. 이후에도 우리가 지금 700조 원이라는 대일 무역 적자를 감수하면서 일본에 뭐 푸주기를 했으니까 일본한테 좋은 일만 우리가 한국이 계속하고 있는 거죠.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근데 지금 뭐 단순히 지금 일본 지금 국민들은 일본 제품 안 사기, 일본 여행 안 가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무슨 그런 것 운동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감정적인 배일 정도로는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 길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네. 강구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해인데요. 네. 100주년을 맞아서 일본의 경제 제재로 우리가 다시 핍박을 받는다라고 네. 생각을 하니까 정말 울분이 치솟습니다. 네. 네, 우리 모두의 그 문제는 우리가 국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일본보다. 네. 이제는 일본의 경제 제재를 계기로 해서 우리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발끈을 다시 또 졸라매고 네, 그래서 그 길의 노력 이것이 또 결국 우리 선진국으로 가는 우리가 아니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노력을 해야겠습니다.